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핵 국가에도,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도 핵 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초반에 하락을 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러시아 악재를 덮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지수 야간 선물 다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우리 증시는 지지력은 확보했는데 주포와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큰 추세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선 미증시 상황만 보면 다우는 빠지고 S&P 500, 나스닥, 러셀 2000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업종별 종목별 편차가 좀 있었어요. 뭐 상승하는 업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특히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하락하고, 그러니까 오르는 업종, 하락하는 업종이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시장에서 보면은 개별 종목들의 호재, 반면에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또는 주변 국가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되죠. 원래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도와주면 그 나라도 핵을 보유한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자칫 핵전쟁으로 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장 초반에 안전자산, 뭐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제히 이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전쟁이 한 1000일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장기화된 전쟁 중에 나오는 그냥 뉴스 하나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고, 이 역시도 좀 단기에 그치는 영향, 이제 단기 영향에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가들의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관련된 뉴스가 진정이 되는, 영향력이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주요 증권사들이 연이어서 내년도 증시도 좋아질 거야, 이런 전망을 제시하다 보니까 빠지면 기회,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죠. 무엇보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지수를 또 견인할 수 있는, 뭐 또 시가총액 바로 또 1위 됐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올라가고, 이제는 뭐 다우지수까지 영향을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또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러시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리하고 유가도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금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 좋은 건데 이렇게 빠지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국채금리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장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안전자산에 그렇게까지 투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스물스물 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주목받은 건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는 막 빠지고 그랬어요. 장중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리스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지기도 했는데, ING에서 내년에도 공급 과잉이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좀 빠지기도 했는데, 이제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지정학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올라도 그냥 강보합 정도, 예,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제는 오늘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다, 금융시장에도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 보면 증시 낙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경기도 좋고 금리는 내리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하락은 쉽게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고요. 에버코어에서는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좀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나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게 좀 주춤거리는 것 같고, 트럼프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좀 연준의 태도가 살짝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ING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유가는 못 올라갈 거다, 내년도까지 공급 과잉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국제유가가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또 증시 전망을 했는데, 금리 내리고 지표는 좋아서 내년도 6,50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고, 다만 메가세븐이 역시 지수보다는 더 강하긴 할 건데 올해만큼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뭐 그 금리, 만약에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또
관세 부담이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증시는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그 메가세븐의 어떤 상대적 강세가 좀 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메가세븐과 그 아닌 종목 493개의 어떤 덩어리로 493개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올해 한 22% 정도 메가세븐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한 7% 정도 이 정도로 좀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가 오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147달러까지 올라왔죠. 이게 15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 저게 돌파가 될지 실적 발표 이후에 이게 저항이 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증권사 몇몇이서 실적 주가 전망을 상향했어요. 뭐 180달러 전후까지 높이는 증권사가 있었고 물론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보수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 대부분은 잘 나올 거야 이런 전망을 했고 특히 그 옵션 거래에서 베팅이 변동성이 한 3천억 달러 정도 위아래로 변동성의 어떤 베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8.5%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분석가들은 대체로 이게 이제 아래쪽보다는 위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가 올라간 점 그리고 블랙웰 관련된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대부분 다 해소를 해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요. 슈퍼마이크로 이게 상장 폐지 우려가 있었던 종목인데 감사인을 선임을 하고 또 보고서 제출까지 했다더라 이러면서 30% 정도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월마트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신고가 실적이 좋다.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부과하고 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건 의미가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제약주들은 계속 약세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약업종 관련된 어떤 정책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미증시에서 제약주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매수로 돌아서지 않죠. 그러니까 강약 조절, 그러니까 세게 때렸다가 쉬었다, 세게 때렸다가 쉬었다, 뭐 이런 형태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조금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었다라는 의미는 사이사이에 막 대규모 매도를 퍼붓다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불과 지난주에만 해도 하루에 뭐 1,400만 주, 900만 주 이런 매도가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 대규모 매도는 없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매도하던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전자 팔던 쪽에서는 그 비슷한 수량으로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일부에서 매수하는 외국인들이 등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계속 700만 주 팔고 있었는데 한 300만 주, 400만 주 매수해주는 외국인들이 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관이 열심히 받아주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방식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팔던 쪽은 계속 파는데 새로운 매수로 가담하는 그런 주체가 등장한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인데 제가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11월 들어서 이틀 연속 매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매도하면 그 다음날 또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어질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결국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종별로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일단 코스닥 지수 자체는 11월 들어서 좀 눌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일단 업종으로는 엔터주. 그러니까 엔터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정도고 위에 있는 게 알테오젠이었는데 알테오젠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하고 비슷하게 가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2차 전지가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살짝 좀 회복을 버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엔터가 먼저 치고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종목군들은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인데 엔터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장세가 강세장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2차 전지가 됐든 제약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정도 이상은 살아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코스닥이 좀 힘이 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할 거냐, 추세를 잡을 거냐, 이런 게 가늠이 되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옵션 거래를 저는 자꾸 주목을 하는 게, 그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콜옵션을 팔고 풋옵션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이라는 거는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고 계약금을 거는 거고, 풋옵션은 지수가 빠질 것 같은데 라고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계약금 내고 일단 이제 거래 체결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콜은 팔고 풋을 샀다라는 거는 하락 쪽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방향을 비슷하게 보기 위해서 풋으로 안 잡고 이제 콜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 이건 사실상 풋옵션 매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쪽 베팅을 이제 많이 하면서 추세적으로 삼성전자가 동반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중요한 자리에서 추세적으로 바뀐다라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에서 어떤 베팅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큰 흐름이 바뀌느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콜을 사고 풋을 팔고 이번 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잠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근데 뭐 대부분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라 이제 이거 넘어가고, 오늘 제일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의 흐름이 나올 것이냐, 다음에 코스닥에서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업종이 하나 정도가 추가가 될 것이냐, 이런 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대세가 바뀌었는지 아직 몰라요. 이거 기술적 반등 반짝하다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자사주 매입이 됐다라는 거지, 뭐 삼성의 근본적인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전망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과거에 추세가 바뀔 때, 그러니까 큰 하락 이후에 추세가 바뀔 때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의 흐름, 다음에 2020년도의 흐름, 그 다음에 2018년도와 2019년도로 넘어갔을 때 흐름, 이게 공통적으로 뭐냐면 반등할 때 초기에 세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다가 한참 쉬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초기 반등이 좀 쉬었다 갔다 하면서도 좀 이거 분명히 V자로 올라가는 느낌이야, 이런 형태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전과 같은 어떤 추세가 뒤집어지는 거라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서 오랫동안 쉬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어 올리는 그런 시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대세가 바뀐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기술적 반등 해놓고 한참 눈치 보는 게 되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시황에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추세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